실은 눈 속에서 뽑고 눈 속에서 짜며 눈 녹은 물로 헹궈서 눈 위에 바랜다. 실을 뽑기 시작해서 다 짤 때까지 모두 눈 속에서 이루어진다. 눈이 있음으로 해서 지짐이가 있으므로 눈은 지짐이의 음이라고 옛사람도 책에 쓰고 있다. 눈에 갇혀 있는 기나긴 동안의 마을 여자들의 일거리, 이 눈고장의 삶, 지짐이는 시마무라도 오래된 옷가게를 뒤져 구해서 여름 옷으로 삼고 있었다. 무용방면의 연고로 노 이상의 고물 따위를 취급하는 가게도 알고 있어 이 노는 일본 고유의 가면 악극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랍니다. 그 노 이상의 고물 따위를 취급하는 가게도 알고 있어 질이 좋은 골동 지짐이가 나오면 언제든 보여달라고 부탁해 두었을 만큼 이 지짐이를 좋아해서 헛기업의 웃옷을 즐겨 입기도 했다. 눈마기의 사방에 쳐준 발을 걷어 올리고 해빙하는 봄철을 맞게 되면 옛날에는 지짐이의 첫 시장이 선다고 했다. 멀리서 지짐이를 사러 오는 삼도 포목 도매상들의, 삼도는 도쿄, 교토, 오사카, 삼도 포목 도매상들의 단골 여관까지 있었고 처녀들이 반년 동안 정성 들여 짜낸 것도 이 첫 시장을 위한 것이므로 인근 마을의 남녀들이 모여들어 구경거리 놀이터랑 물건을 파는 가게들도 늘어서서 도시의 축제처럼 흥청됐다고 한다. 지짐이에는 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쓴 쪽지를 붙이고 그 품질에 따라 1급, 2급 하는 식으로 등급을 매겼다. 이것은 곧 며느리감을 고르는 잣대가 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길쌈을 배워서 15부터 24대까지의 한창 때의 솜씨가 아니면 품질 좋은 지짐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이를 먹으면 옷감에 윤기가 나지 않았다. 처녀들은 손꼽히는 이름 속에 끼려고 기량을 닦았고 음력 10월부터 시를 잡기 시작해서 다음해 2월 중순에 바래지를 끝낼 때까지 지짐이를 짜는데 눈이 많이 오는 이 고장에서 달리 할 일도 없는 눈에 갇힌 나날의 수공업이라 공이 들어서 제품에는 애정이 깃들여 있을 것이었다. 시마무라가 입는 지짐이 중에도 메이지 초기부터 에도 시대 말기의 처녀들이 짠 것도 있을지 모른다. 자기의 지짐이를 시마무라는 지금도 눈바람에 보낸다. 누구의 살길에 대었던 것인지도 모를 헌옷을 해마다 산지로 보내서 바래질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옛 처녀들의 눈에 갇힌 동안의 정성을 생각하면 역시 그 산지에서 제대로 된 바래질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깊은 눈 위에서 바래는 흰 배에 아침 해가 비쳐 눈 또는 천이 붉게 물드는 광경은 생각하기만 해도 여름의 찌꺼기가 지워질 것 같고 자기 몸도 바래지는 것 같아 기분 좋았다. 하긴 도쿄의 헌옷 가게에서 취급해주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바래질 방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지 어떤지 시마무라는 모른다. 바래는 집은 옛날부터 있었다. 짜는 사람이 제각기 집에서 바래는 일은 적었고 대개 바래질하는 집에 내놓았다. 흰 지짐이는 짜고 나서 바로 바래고 색이 있는 지짐이는 실을 타래로 해서 바랜다. 또 흰 지짐이는 눈에 직접 펴서 바래기도 한다. 음력 정월부터 2월에 걸쳐서 바래기 때문에 눈 덮인 논이나 밭을 바래는 장소로 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천이나 실 등을 밤새도록 잿물에 담가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몇 번이고 물로 헹군 다음 짜서 바랜다. 이것을 며칠이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흰 지짐이를 다 바랬을 때 아침 해가 떠올라 붉게 비치는 광경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다. 남쪽 따뜻한 고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고 옛사람도 적어놓았다. 또한 지짐이 바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은 눈고장에 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으리라. 지짐이의 생산지는 이 온천에서 가깝다. 산골짜기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강 하류 쪽 들판이 그곳인데 시마무라의 방에서도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였다. 옛날 지짐이의 장이 있었다는 동네에는 모두 기차역이 생겨서 지금도 방직업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지짐이를 입는 한여름에도 지짐이를 짜는 한겨울에도 이 온천장에 온 일이 없으므로 코마코에게 지짐이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없었다. 옛날 미녀의 자취를 찾아볼 처지도 못되었다. 그런데 요코가 탕에서 부르던 노래를 듣고 있자니까
이 처녀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물레나 배틀에 앉아 저렇게 노래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요코의 노래는 정말 그런 목소리였다. 털보다도 가는 삼실은 전형적인 눈의 습기가 없으면 다루기 어려운 데다 음냉한 계절의 적기여서 한겨울에 그런가 봐. 한겨울에 짜는 배가 한여름에 있어 시원한 것은 음양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표현을 옛사람들은 하고 있다. 시마무리에게 매달려오는 코마코에게도 무언가 그 밑뿌리에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더 한층 코마코의 몸속에 있는 뜨거운 한 부분이 시마무라에게는 애처로웠다. 하지만 이런 애착은 한 장의 지짐이만큼도 명확한 모습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입는 옷은 공예품 중에 수명이 짧은 편이라고 해도 소중히 다르면 50년보다 더 오래된 지짐이를 퇴색하지 않은 채 입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인간의 몸의 사귀면 지짐이만큼의 수명도 없다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아기 엄마가 된 코마코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서 시마무라는 소스라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필요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처자가 있는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잊은 듯한 오랜 체류였다. 떨어질 수 없었어도 헤어지기 싫어서도 아니었으나 코마코가 빈번히 만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버릇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코마코가 애절하게 다가오면 올수록 시마무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가책이 점점 더해갔다. 말하자면 자신의 허전함을 바라보면서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다. 코마코가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오는 것을 시마무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코마코의 모든 것이 시마무라에게 전해오는데 시마무라의 그 무엇도 코마코에게는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았다. 코마코가 공허한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와도 같은 소리를 시마무라는 자기의 가슴 속에 눈이 내려 쌓이듯이 듣고 있었다. 이러한 시마무라의 제멋대로의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돌아가면 결코 이 온천에는 올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시마무라는 눈의 계절이 다가오는 화로에 다가가 있었다. 여관 주인이 특별히 내준 교토 제품인 오래된 쇠 주전자에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은으로 된 화조가 솜씨 있게 아로 새겨져 있었다. 솔바람 소리는 이중으로 겹쳐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따로따로 들렸는데 그 먼 솔바람의 조금 저쪽에 작은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계속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마무라는 쇠 주전자의 귀를 가까이 대고 그 방울 소리를 들었다. 방울이 마구 울리는 금방 멀리서 방울 소리만큼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코마코의 작은 발이 문득 시마무라에게 보였다. 시마무라는 깜짝 놀라 이제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시마무라는 지지미의 산지에 가볼 생각을 했다. 이 온천장에서 떠날 계기를 만들 핑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 하류에 여러 군데 있는 고을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시마무라는 알 수 없었다. 현재 방직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큰 고을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시마무라는 오히려 한적해 보이는 역에서 무턱대고 내렸다. 한참 걸으니까 옛날 여인숙 거리 비슷한 곳이 나왔다. 집들이 차량을 길게 내달아 차량의 끝을 받치는 기둥이 도로에 늘어서 있었다. 에도의 거리에서 다나시타라고 하던 것과 비슷한데 이 다나시타는 상점의 처마입니다. 비슷한데 이 고장에서는 옛날부터 칸키라고 하여 칸키는 눈이 많이 오는 고장에서 처마에 차양을 길게 내달아 놓은 통로입니다. 칸키라고 하여 눈이 많이 쌓이는 계절엔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 한쪽은 처마를 가지런히 잇대어 이 차양이 잇따라 있었다. 옆집에서 옆집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지붕의 눈은 길 한복판에 쓸어내릴 수밖에 달리 버릴 데가 없다. 실제로는 지붕에서 길의 눈뚝 위로 던져 올리는 것이다. 건너편으로 가려면 눈뚝을 군데군데 뚫어 터널을 만든다. 이 고장은 테네 구멍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테네구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좁은 구멍. 같은 눈고장 중에서도 코마코가 있는 온천마을은 처마가 잇따라 있지 않으므로 시마무라는 이 동네에서 처음 칸키를 보는 셈이었다. 신기해서 잠시 그 속을 거닐어 보았다. 낡은 차양 그늘은 어두웠다. 기둥 뿌리가 썩어 기울어져 있기도 했다. 선조 대대로 눈에 파묻힌 음산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에 갇혀 수공업에 골몰한 배 짜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 제작품이 지짐이처럼 상쾌하고 밝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오래된 동네의 인상이었다. 지짐이에 대해서 쓴 예책도 당나라 진도옥의 시 같은 것이 인용되어 있는데 길쌈하는 여자들을 고용하면서까지 길쌈하는 집이 없었던 것은 한 필의 지짐이를 짜는데 많은 품이 들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고생을 한 이름 없는 공인들은 벌써 죽고 그 아름다운 지짐이만이 남아있다. 여름에 상쾌하고 서늘한 감촉으로 시마무로 같은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옷이 되어 있다.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 시마무라에겐 문득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정성을 다한 사랑의 소행은 언제 어디에서든 사람을 채찍하는 것일까? 시마무라는 강키 밑에서 한 길로 나갔다. 여인숙 거리답게 곱게 뻗은 길다란 한 길이었다. 온천장에서 이어지는 오랜 거리여서인지 판자 지붕의 산가지나 고임돌도 온천장과 다르지 않았다. 차양의 기둥이 엷은 그림자를 덜이우고 있었다. 어느새 황혼이 가까워졌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시마무라는 다시 기차를 타고 또 다른 동네에 내려보았다. 먼저 본 동네와 비슷했다. 역시 설설 걷다가 추위를 녹이기 위해 우동 한 그릇을 먹었을 뿐이었다. 우동집은 냇가 기슭에 있었는데 이것도 온천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인 모양이다. 여성이 둘씩, 셋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리를 건너는 것이 보였다. 이 여성은 여자 중을 말합니다. 집신을 신었는데 그 중에서도 만두 모양의 삿갓을 등에 진 사람도 있어 탁발을 하고 돌아가는 길인 듯 싶었다. 까마귀가 보금자리를 찾아 걸음을 재촉하는 느낌이었다. 여성들이 꽤 지나가는군요. 시마무라는 우동집 여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네, 저 골짜기 깊숙이 여성방이 있어요. 이제 눈이 내리면 산에서 내려와 드나들기가 어려워지죠. 다리 저쪽으로 저물어 가는 산은 벌써 하얗다. 이 고장은 나무 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진 무렵이면 어스스하게 흐린 날이 계속된다. 눈이 내릴 징조이다. 원근의 높은 산들이 하얘진다. 이것을 높은 산돌림이라고 한다. 또 바다가 있는 곳에선 바다가 울고 산이 깊은 곳에선 산이 운다. 먼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것을 몸통 울림이라고 한다. 높은 산돌림을 보고 몸통 울림을 들으면 눈이 머지않아 내릴 것임을 안다. 예측에 그렇게 씌어있던 것을 시마무라는 생각해냈다. 시마무라가 아침 잠자리에서 단풍객의 우다이를 들은 날에 첫눈이 내렸다. 벌써 금년에도 바다나 산이 운 것일까? 시마무라는 홀로 여행하는 온천에서 코마코와 계속 만나는 동안에 청각 따위가 묘하게 날카로워졌는지 바다나 산이 우는 소리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 먼 울림이 귓속을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여성들도 이제부터 겨우 내 눈에 갇히겠군. 몇 사람이나 있어? 글쎄요, 많을 거예요. 여성들만 모여 몇 달이고 눈 속에서 뭘 하고 있나요? 옛날 이 근처에서 짜던 지짐이라도 절에서 짜면 어떨까? 호기심 많은 시마무라의 말에 우동집 여자는 싱긋이 웃을 뿐이었다. 시마무라는 역에서 돌아가는 기차를 2시간이나 기다렸다. 엷은 햇살이 지면서부터는 한기가 별을 닦아내듯이 쌀쌀해졌다. 발이 시렸다. 뭘 하러 갔는지도 모르는 채 시마무라는 온천장으로 돌아왔다. 차가 언제나처럼 길 건널목을 지나 사당이 있는 삼나무 숲 옆에까지 오자 눈앞에 등불이 켜진 집이 한 채 있어 시마무라는 마음이 놓였는데 그것은 요리집 키쿠무라였다. 문 앞에는 게이샤가 서너 명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코마코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코마코만이 보였다. 차의 속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시마무라와 코마코의 사이를 이미 알고 있는 듯 운전사는 일부러 천천히 몰았던 모양이다. 문득 시마무라는 코마코와 반대 방향인 뒤쪽을 돌아보았다. 타고 온 자동차의 바퀴 자국이 눈 위에 뚜렷이 남아있어 별빛으로 인해 뜻밖에도 멀리까지 보였다. 차가 코마코 앞으로 왔다. 코마코는 순간 눈을 감는가 싶더니 차에 뛰어올랐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비탈길을 올라갔다. 코마코는 차문 밖 발판에 몸을 구부리고 문 손잡이에 매달려 있었다. 달려들어 달라붙을 듯한 자세인데도 시마무라는 포근히 따뜻한 것에 기댄 듯하여 코마코가 하고 있는 짓이 부자연스러움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 코마코는 창을 끼안듯이 한쪽 팔을 올렸다. 소매자락이 흘러내려
속옷의 빛깔이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추위로 굳어진 시마무라의 눈꺼풀에 스며들었다. 고마코는 유리창에 이마를 밀어붙이면서 소리 높이 외쳤다.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 가셨어요? 위험하잖아. 이러면 시마무라도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달콤한 장난이었다. 고마코가 문을 열고 옆으로 쓰러지며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 이미 차는 멎어 있었다. 상기슭에 와 있었다.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랄 것도 없지만 고마코의 옷자락을 여미는 손놀림이 게이샤다운 품이 풍겨 시마무라에겐 생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운전사는 가만히 있었다. 막다른 길에서 차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은 우습다고 시마무라는 깨달았다. 내려요 하고 시마무라의 무릎 위에 고마코가 손을 얹더니 어머 차가워 이렇다니까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랬군. 뭐예요? 싱거운 사람. 고마코는 즐거운 듯이 웃으며 가파른 돌층계로 된 좁은 길을 올라갔다. 당신 나가시는 걸 난 보고 있었어요. 2시인가 3시 전이었죠? 차 소리가 나서 나가봤어요. 문 앞에 나가봤어요.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안 봤어요. 왜 안 돌아봤어요? 시마무라가 놀랐다. 당신 내가 배웅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몰랐는걸? 그것 보세요. 하며 고마코는 역시 즐거운 듯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어깨에 기대어 왔다.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와서 싫어요. 벼랑간 화재를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불이 났네. 두 사람은 돌아보자마자 불이에요, 불. 불이야. 불길이 아랫마을 한복판에서 오르고 있었다. 고마코는 뭐라고 두세 마디 외치고는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속에서 불꽃이 혓바닥을 ner렁거렸다. 그 불은 옆으로 퍼져 처마를 핥으며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야? 자네가 전에 있던 선생집 근처 아니야? 아니에요. 어디쯤이야? 더 위쪽이에요. 정거장 쪽이에요. 불길이 지붕을 뚫고 치솟았다. 어머 누에고치 창고예요. 어머 누에고치 창고가 타고 있어요. 하고 고마코는 계속 말하면서 시마무라의 어깨에 볼을 갖다 댔다. 누에고치 창고예요. 누에고치 창고예요. 불은 거세게 타오를 뿐인데 높은 데에서 넙다란 별빛 하늘 아래를 내다보니 장난감 화재처럼 조용했다. 그러면서도 맹렬한 화염 소리가 들릴 듯한 무서움이 전해져 왔다.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껴안았다. 무서울 것 없잖아. 싫어. 고마코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 얼굴이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여느 때보다 작게 느껴졌다. 굳은 관자놀이가 떨리기 시작했다. 불을 보고 울기 시작했는지 왜 우는지 시마무라는 의아해하지도 않고 껴안고 있었다. 고마코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든지 얼굴을 떼고 화급히 말을 이었다. 어머 맞아요. 누이고치 창고에서 영화를 한댔어요. 오늘 밤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거 큰일인걸. 부상자가 나올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은 황급히 돌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위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쳐다보니 높은 데 자리 잡은 여관집 2층, 3층의 대부분의 방들은 장지가 열려진 채 불이 켜지고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마당 가장자리에 늘어선 시들어가는 국화가 여관 등불 때문인지 별빛 때문인지 윤곽을 드러내어 언뜻 불빛이 비치는가 싶었는데 그 국화 뒤에도 사람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여관 종업원들이 서넛 구르듯이 내려왔다. 고마코는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누에고치 창고예요? 누에고치 창고야. 부상자는 없어요? 연방 구해내고 있어. 활동사진 필름하고 펑 하고 단번에 불이 붙여 불길이 빨리 번졌대요. 전화로 들었어. 저것 봐요. 종업원은 마주치자마자 한쪽 팔을 휘두르며 가버렸다. 애들은 2층에서 연달아 던져 내린다더군. 어머 저걸 어쩌나? 고마코는 종업원을 뒤쫓듯이 돌층계를 내려갔다. 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앞질러 뛰어갔다. 고마코도 이끌리듯 달려가고 있었다. 시마무라도 뒤따라갔다. 돌층계 밑에서는 화재가 인가에 가려서 불길머리 끝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화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더욱 불안해져서 마구 달렸다. 눈이 얼어붙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미끄러져요.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돌아보며 주의를 주다가 언뜻 멈춰섰다. 하지만 당신은 그만둬요. 오지 말아요. 나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다 싶어 시마무라는 맥이 빠졌다. 발밑에 철로가 보였다. 건널목 앞까지 와 있었다. 은하수가 아름답군요. 고마코는 중얼거리더니 그 하늘을 쳐다보며 또 달리기 시작했다. 아, 은하수. 시마무라도 고개를 젖혀 쳐다본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붕 빨려 올라가는 것만 같았다.
은하수의 선명함이 시마무라를 잡아올리듯이 가까웠다. 나그네 길의 바쇼는 일본 에도 시대 전기 작가로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시와 기행문을 남긴 사람이랍니다. 나그네 길의 바쇼가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건 이처럼 선명한 은하수의 광활함이었을까. 벌거숭이 은하수는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휘감으려고 바로 거기에 내려와 있다. 무서운 거감이다. 시마무라는 자신의 조그만 그림자가 지상에서 거꾸로 은하수에 비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하수에 가득한 별들이 하나하나 보일 뿐 아니라 군데군데 광운의 음물의 알도 하나하나 보일 만큼 맑아서 은하수의 밑도 없는 깊이가 시선을 빨아들여 갔다. 어이, 시마무라는 코마코를 불렀다. 네, 와주세요. 은하수가 드리워진 어두운 산 쪽으로 코마코는 달려가고 있었다. 옷자락 끝을 잡고 있는지 그 팔을 흔들 때마다 빨간 자락이 나왔다. 오므라들었다 했다. 별빛이 흐르는 눈이라 붉은 빛깔을 알 수 있었다. 시마무라는 줄곧 뒤따라갔다. 코마코는 걸음을 늦추더니 옷자락 끝을 놓고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가실래요, 당신도? 호기심이 많으시군. 코마코는 눈 위로 흘러내린 옷자락을 잡아 올리며 내가 놀림감이 되니까 돌아가 주세요. 거기까지, 저기까지. 미안하잖아요. 불난 데까지 당신을 데리고 가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시마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멈춰 섰는데도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소매를 가볍게 잡은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든 좋아. 그래요. 좀 더 저쪽.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흔들었다. 이젠 싫어요. 탁 하고 코마코는 몸을 부딪혀봤다. 시마무라는 한 발짝 비틀거렸다. 길가에 엷게 덮인 눈 속에 파가 나란히 심어져 있었다. 서글퍼요. 그리고 코마코는 빠른 말투로 대들었다. 이봐요. 당신 나를 좋은 여자라고 했죠? 가버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일러주는 거죠? 코마코가 머리핀을 푹푹 다다미에 찌르던 광경을 시마무라는 생각해냈다. 울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울었어요. 당신과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이젠 빨리 가버리세요. 그런 말 듣고 운일 난 잊지 않을 테니까. 코마코의 오해로 도리어 여자의 몸 깊숙이에까지 파고 들어가게 한 말을 생각하자 시마무라는 미련으로 목이 졸리는 듯 했지만 벼랑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불길이 뿜어올랐다. 어머, 또 저렇게 타오르고 저렇게 불길이 올라요. 두 사람은 구원을 받은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코마코는 잘도 달렸다. 얼어붙은 눈을 계다로 스치어 날듯이 달리고 팔도 앞뒤로 흔든다기보다 양 겨드랑이에서 뻗친 듯한 모습이 보였다. 가슴 부위에 단단히 힘을 준 형상으로 생각보다 작은 몸집이라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약간 살이 찐 시마무라는 코마코의 모습을 보면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빨리 피로해졌다. 코마코도 갑자기 숨이 차는지 시마무라에게 비틀거리며 매달렸다.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요. 뺨은 달아오르는데 눈만은 시리다. 시마무라도 눈시울이 젖었다. 깜빡이니 은하수가 눈에 가득 찼다. 시마무라는 눈물이 떨어질 듯한 것을 참았다. 밤마다 이런 은하수야? 은하수? 아름답네요. 밤마다는 아니겠죠? 맑게 개요군요. 은하수는 두 사람이 달려온 뒤쪽에서 앞으로 흘러내리고 코마코의 얼굴은 은하수 속에서 빛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가늘고 오똑한 코 모양도 또렷하지 않고 조그만 입술 빛깔도 사라져 있었다. 하늘에 가득히 가로지르는 청이 이렇게 어두운가 하고 시마무라는 믿어지지 않았다. 흐린 달빛보다도 얇은 것이 별빛일 텐데 은하수는 어떤 보름밤 하늘보다 밝았고 지상에는 아무 그림자도 없는 어스름에 코마코의 얼굴이 낡은 가면처럼 떠올라 여자 특유의 향취를 풍기는 것이 이상했다. 쳐다보니 은하수는 또 이 대지를 안으려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 커다란 극광 같기도 한 은하수는 시마무라의 몸을 적시며 흘러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차갑게 가라앉은 정적이면서도 무언가 거룩한 놀라움이기도 했다. 당신이 가면 나는 성실하게 살 거예요. 코마코는 말하고 나서 걷기 시작하더니 늘어진 머리에 손을 댔다. 5걸음 가다가 돌아보았다. 왜 그래요? 싫어요? 시마무라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요? 기다리세요. 이따가 방에 같이 가요. 코마코는 왼손을 약간 올리고 나서 달려갔다. 뒷모습이 어두운 산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은하수는 그 산의 능선으로
잘리는 곳에서 자락을 펼치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 화려한 크기로 하늘로 퍼져가는 듯 했기 때문에 산은 더욱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마무라가 걷기 시작하자 코마코의 모습은 이내 한길의 인가에 가려졌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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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고 펌프를 끌고 가는 것이 한길에 보였다. 한길에는 잇따라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양이다. 시마무라도 급히 한길로 나왔다. 두 사람이 온 길은 티어자형으로 한길에 맞닥뜨린다. 또 펌프가 왔다. 시마무라는 그것을 앞으로 보내고 그 뒤를 따라 달렸다. 낡은 수동식 나무 펌프였다. 긴 밧줄을 앞에서 끄는 사람들 외에 펌프 주위에도 소방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웃을 만큼 작은 펌프였다. 그 펌프가 오자 코마코도 길가에 비켜 서 있었다. 시마무라를 발견하고 같이 뛰었다. 펌프를 비켜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펌프에 빨려가듯이 뒤를 쫓았다. 이젠 두 사람도 불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오셨어요? 호기심도 많지. 볼품없는 펌프로군. 메이지 이전 거야. 그래요. 넘어지지 마세요. 미끄럽군. 그래요. 언제 눈보라가 밤새도록 휘날릴 때 당신 한번 와보세요. 못 오시겠죠? 꿩이나 토끼가 인가로 도망쳐 피난 온답니다. 코마코가 이런 말을 짓기렸지만 소방대원들이 외치는 소리, 사람들이 발소리에 맞춰 밝게 들뜬 목소리로 들렸다. 시마무라도 몸이 가벼웠다. 불꽃 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서 불길이 솟았다. 코마코는 시마무라의 팔꿈치를 잡았다. 한길가에 낮고 검은 지붕들이 불빛을 받아 호흡하듯이 떠올랐다가 다시 희미해졌다. 발밑길에 펌프물이 흘러나왔다. 시마무라와 코마코도 사람들의 울타리에 자연히 멈춰섰다. 불타는 냄새에 누이고치를 찌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영화 필름에서 불이 났다느니, 구경하는 아이들을 2층에서 휙휙 내 던졌다느니, 부상자는 없었다느니, 지금은 마을의 누에고치도 쌀도 들어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느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상한 말들을 큰 소리로 찌끄리고 있는데 모두 불을 향해 잠잡고 있는 듯한 원근의 중심이 빠진 듯한 하나의 고요함이 화재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저 불타는 소리와 펌프 소리를 듣고 있다는 시기였다. 이따금 뒤늦게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닌다.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외친다. 그 목소리들만은 생생하게 오갔다. 화재를 알리는 종소리는 이미 그쳐 있었다. 나무의 눈을 끄려 시마무라는 코마코로부터 살짝 떨어진 채 한때의 아이들 뒤에 섰다. 불기운 때문에 뜨거워지자 아이들은 뒤로 물러섰다. 발밑의 눈도 약간 녹은 듯했다. 울타리를 이룬 사람들 앞의 눈은 열기와 물로 녹아 오가는 발자국으로 질퍽거렸다. 그곳은 누에고치 창고 옆의 밭인데 시마무라 일행과 함께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대개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 불은 영상이를 설치한 입구 쪽에서 난 듯 누에고치 창고의 절반쯤은 이미 지붕과 벽이 불에 타 내려앉았지만 기둥이나 대들보의 골격은 연기를 내면서 서 있었다. 판자지붕, 판자벽에다 판자마루뿐인 텅 빈 지붕 속에는 그다지 연기도 일지 않고 흠뻑 물이 밴 지붕도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불은 자꾸 번져가는 듯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길이 올랐다. 세 대의 펌프가 황급히 불을 끌어가자 확 하고 불길을 뿜어올리며 검은 연기가 올랐다. 그 불꽃은 은하수 속으로 확산되어 시마무라는 또다시 은하수에 빨려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연기가 은하수 위로 흐르는 것과 반대로 은하수가 쏙 흘러내려왔다. 지붕을 빗나간 펌프의 물줄기 끝이 흔들려 물안개가 되어 희구물에 한 것도 은하수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이 보였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코마코가 시마무라의 손을 잡았다. 시마무라는 돌아보아서나 잠자코 있었다. 코마코는 불 쪽을 보면서 있었다. 약간 상기된 진지한 얼굴에 불꽃의 호흡이 일렁이고 있었다. 시마무라의 가슴에 격렬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코마코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목은 길게 뻗쳐 있다. 그 언저리에 손을 뻗고 싶어 시마무라는 손가락 끝이 떨렸다. 시마무라의 손도 따뜻해졌지만 코마코의 손은 더욱 뜨거웠다. 왠지 시마무라는 이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꼈다. 입구 쪽의 기둥인지 먼지에서 또 불길이 치솟으며 타오르기 시작하여 펌프의 물을 한 줄기 뿜어대자 용마루와 대들보가 칙칙 수증기를 뿜으며 기울기 시작했다. 아! 하고 울타리를 이룬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여자의 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에고치 창고는 연극 따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형만을 갖춘 2층 객석이 마련되어 있다. 3층이라고 하지만 낮다. 그 2층에서 떨어졌으므로 지상까지는 눈 깜짝할 순간일 텐데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있었는 것 같이 보였다. 인형처럼 이상하게 떨어진 탓인지도 모른다. 한눈에 실신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로 떨어졌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에 젖은 장소라 먼지도 일지 않았다. 새로이 번져가는 불과 먼저 타다 남은 잿더미에서 일어난 불과의 중간 지점에 떨어진 것이다. 타다 남은 불을 향해 펌프한 데가 비스듬히 활 모양으로 물을 뿜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쑥 여자의 몸이 떠올랐다. 그런 식의 추락이었다. 여자의 몸은 공중에서 수평이었다. 시마무라는 섬뜩했지만 순간 위험도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환영 같았다. 경직되어 있던 몸이 공중에 내던져져 유연해졌지만 그러나 인형 같은 무저항, 목숨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삶도 죽음도 정지한 듯한 모습이었다. 시마무라에게 번뜩인 불안이라고 하면 수평으로 뻗은 여자의 몸이 머리 쪽이 아래로 박히지는 않을까, 허리나 무릎이 꺾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였지만 수평인 채로 떨어졌다. 아! 코마코가 날카롭게 외치며 두 눈을 가렸다. 시마무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었다. 떨어진 여자가 요코라는 걸 시마무라가 알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울타리를 이룬 사람들이 앗! 하고 숨을 죽인 것도 코마코가 앗! 하고 외친 것도 실은 같은 순간인 듯 했다. 요코의 장단지가 지상에서 경련을 일으킨 것도 같은 순간인 것 같았다. 코마코의 외침은 시마무라의 몸속을 뚫고 나갔다. 요코의 장단지가 경련을 일으킨 것과 동시에 시마무라의 발끝마저 차가운 경련이 스쳐갔다. 무언가 애절한 고통과 비애에 젖어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요코의 경련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냘픈 것이어서 이내 그쳤다. 그 경련에 앞서 시마무라는 요코의 얼굴과 붉은 화살 모양의 점박이 무늬옷을 보고 있었다. 요코는 위를 보고 누운 자세로 떨어졌다. 한쪽 무릎 조금 위까지 옷자락이 젖혀져 있었다. 땅에 부딪히고도 장단지가 경련했을 뿐 실신한 채인 것 같았다. 시마무라는 역시 왠지 죽음은 느끼지 않았지만 요코의 내부 생명이 변형하는 그 분기점 같은 것을 느꼈다. 요코를 떨어뜨린 2층 객석의 받침목이 되는 나무가 두세 개 넘어져 요코의 얼굴 위에서 타올랐다. 요코는 그 찌르는 듯이 아름다운 눈을 감고 있었다. 턱을 내밀고 있어서 목의 선이 늘어져 있었다. 횃불이 창백한 얼굴 위를 흔들거리며 지나갔다. 몇 해 전 시마무라가 이 온천장으로 코마코를 만나러 오는 기차 속에서 요코의 얼굴 한가운데에 산과 덜의 빨간 등불이 켜졌던 때의 모습을 언뜻 생각해내고 시마무라는 또다시 가슴이 떨렸다. 순식간에 코마코와 지내온 세월이 비친 듯했다. 무언가 애절한 고통과 비애도 여기 있었다. 코마코가 시마무라 곁에서 뛰쳐나가고 있었다. 코마코가 외치며 눈을 가린 것과 거의 같은 순간인 듯했다. 울타리를 이룬 사람들이 앗! 하고 숨을 죽였던 그때였다. 금께 타다 남은 부스러기들이 물을 맞고 떨어져 흐트러진 속을 코마코는 술자리 옷의 긴 자락을 끌며 비틀거렸다. 요코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려 했다. 그 필사적으로 버티고 선 얼굴 아래에 요코의 운명이 가까워진 멍한 얼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코마코는 자기의 희생인지 형별인지를 안고 있는 듯이 보였다. 울타리를 이룬 사람들이 제각기 소리를 지르며 흩어지더니 두 사람을 둘러쌌다. 비켜요, 비켜줘요. 코마코의 외침 소리가 시마무라에게 들렸다. 얘가 미쳐요, 미쳐요. 그렇게 미충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코마코에게 시마무라는 가까이 가려다가 요코를 코마코한테서 빼앗아 안으려는 사나이들에게 밀려 비틀거렸다. 몸을 가누고 바로 서면서 눈을 치켜든 순간 쏴 하는 소리를 내며 은하수가 시마무라 속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